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대한민국 교육계는 말 그대로 정말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앞에 2025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교육정책 동향 자료들이 쭉 쌓여 있는데요. 이걸 훑어보니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세 개가 서로 막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고교학점제, 또 기술로 교실을 바꾸겠다는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교권 위기. 이 세 가지가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처럼 얽혀서요.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그 복잡한 매듭의 핵심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한국 교육계의 핵심 갈등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나 이상적인 정책 목표와 전혀 따라주지 않는 현실의 벽, 이 둘 사이의 충돌이거든요. 모든 길은 결국 대학 입시로 통하는 이 강력한 현실, 그리고 정책과 현장, 또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쌓인 깊은 불신, 이 두 가지가 모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네, 바로 그 이상과 현실의 충돌. 이 프레임으로 첫 번째 주제를 바로 들여다보죠.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시간표를 직접 짠다니 정말 꿈 같은 얘기잖아요.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큰다는 그림. 너무 멋지고요. 그렇죠. 제도의 핵심 원리는 바로 그 학생 선택권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3년간 192학점만 채우면 졸업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붙어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혹시라도 뒤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충 수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책임 교육. 네, 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죠. 와, 취지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제도 같은데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의 벽이 등장하는 거죠. 평가 방식이 문제라고요. 1학년 공통과목은 줄 세우는 상대평가, 2, 3학년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보는 절대평가. 이렇게 평가 방식이 뒤섞여 있는 게 치명적인 허점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현장 교사들의 무려 99%가 내신을 전부 절대평가로 바꾸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응답했어요. 잠깐만요, 99%요? 네, 99%입니다. 그건 그냥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현장의 만장일치 아우성이네요. 아니, 교육계에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통일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시는 거죠? 그 이중적인 평가 구조가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첫째, 내신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역설이 생겨요. 아, 오히려요. 네, 생각해 보세요. 2, 3학년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라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당연히 등급 나오는 1학년 성적이겠네요. 그렇죠. 유일하게 등급이 나오는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죠. 결국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탐색하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고등학교 1학년을 거의 입시 지옥처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 학생들 부담 덜어주려다 오히려 1학년 때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군요. 그럼 과목 선택도 당연히 왜곡되겠네요. 듣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 점수 잘 나오는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해요. 한 고등학생 인터뷰가 딱 그 현실을 보여주는데 안정적인 성적을 받으려면 무조건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소수 과목은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확 떨어지니까 결국 흥미가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서 시간표를 짜게 되는 거죠. 이건 학생 선택권이라는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 선택권마저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도시학교랑 농어촌 학교가 개설하는 과목 수 차이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게 바로 교육 격차 문제로 이어집니다. 도시의 자원 많은 학교는 평균 100개 넘는 과목을 개설하는데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40개에서 70개에 그쳐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과목 수의 차이가 아니라 대입 경쟁력의 차이, 즉 출발선부터 불평등이 고착화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분이 서너 개씩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캐디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교사가 약 8만 8천 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어요. 8만 8천 명이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교원을 줄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이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룰 교권 위기 문제와 맞물리면 정말 폭발적인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교육 과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도구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있잖아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맞아요. 고교 학점제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교사 한 명의 역량에만 기댈 게 아니라 교육 방식 자체를 바꿀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요.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죠. 정부가 내세우는 비전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모든 학생에게 1대1 맞춤형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걸로 수포자, 즉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기술적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디가 약한지, 뭘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짚어주고 최적의 문제나 강의를 추천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사는 이제 지식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습 설계자나 코치 같은 역할로 바뀔 수 있어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그림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고요.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검토한다고요.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아주 큰 혼란을 만들고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 의무 도입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쓰게 됐거든요. 교육부 예측으로는 초기 도입률이 한 30%에서 50%에 그칠 거라고 봐요. 아, 절반도 안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바로 새로운 격차 문제가 생겨요. AI 교과서를 쓰는 학교와 안 쓰는 학교, 쓰는 지역과 안 쓰는 지역 사이에 디지털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개발하던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무 도입을 전제로 수백억씩 투자했을 텐데 갑자기 자율 도입으로 바뀌면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개발사들은 지금 사업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아우성이에요. 이게 결국 구독료를 올리는 압박으로 작용하거나 심하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 기술이 안정적인가? 학생들의 민감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새로운 도구를 선생님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 논쟁만 앞서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고교학점제도 AI 디지털 교과서도 전부 교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변화인데 정작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선생님들은 지금 번아웃 직전이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같아요.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권 위기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교권 문제가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문제의 뿌리에는 아무 때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공포가 있어요. 한 통계를 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36.6%나 되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고작 3.8%에 불과합니다. 3.8%요? 네, 보호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종합 방안을 보면 대책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랑 법적으로 분리하고 경찰이 조사하기 전에 교육청 의견을 꼭 듣게 하고 심각한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록하고 또 악성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민원 대응 팀이 맡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작동할까요? 계획 자체는 강력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성공의 열쇠가 교육부 손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려면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같은 법을 바꿔줘야 해요. 정치권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보여요. 민원 대응팀이요. 취지는 좋은데 그 힘든 일을 과연 누가 맡을 거냐를 두고 교사와 행정직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상적인 대책이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계속 봤던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고교학점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교권 보호의 몸부림까지. 지금 교육 현장은 이 세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정책을 현장이 믿지 못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믿지 못하는 이 깊은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내놔도 현장에 뿌리 내리기 어려워요.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논의를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학생마다 다른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교권 보호 대책들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명확한 규칙과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더 강한 통제를 가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우리는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